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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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역시 현역 의원들 모신 만큼 반복되는 내용이라도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질문이라도 직접 듣는 건 다르니까요. 살아있는 대답을 좀 기대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첫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방문 조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도 좀 존재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김경진 의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호송이 있게 되면 많이 부담스러울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모여 있고 기자들도 있고 또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사고라도 난다면 아마 그런 걱정이 검찰에서 제일 심했을 거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정말 자기들 물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찾았을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사가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갔을 거고요. 구치소 내에 보면 자체 조사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조검사, 그다음에 여성수사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호인 참여하에 아마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조사는 지난번 조사하고 달리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추궁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이런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상당히 날카롭게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별로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부 국민들께서 이렇게 현장 가서 방문하는 이런 수사, 이런 조사가 혹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검찰이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면모를 좀 떨쳐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한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검찰은 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윤의 문건 파동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던 게 이 검찰이라서 똑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은 오히려 그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 주변 측근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마치 권력이 다 했으니까 따로 또 줄을 바꾼다거나 권력이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테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 존중하고 승복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속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챙겨야 될 교훈이 법치주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거나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놓고 내지는 구속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전관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사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와 관련해서부터라도 그런 불구속 수사의 원칙, 법에 정해진 대로 정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사법기관도 한 단계 뭔가 발전하고 좀 진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구속 수사하는 것까지야 검찰, 법원이 일치된 의견을 했으니까 그건 불가피한 선택 또 당연한 선택이었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전 대통령 또 게다가 여성 대통령 그리고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래요. 효율적으로도 이게 이제 또 구치소 밖으로 나오시면 바로 또 경호 문제가 또 뒤따르고 그리고 검찰에 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예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증거를 상당량을 가지고 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간단한 조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할 거기 때문에 효율이나 명분이나 다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은 어땠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친박 의원들을 비롯해서 변호인단에서도 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구속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호인단하고 저는 친박 의원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호인단은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보면 변호인단의 조언을 듣긴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자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분은 본인이 이 뇌물을 받았다, 뇌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량의 유리함을 따지기 위해서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 일부 유죄 인정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만 신박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성공 여부를 떠났어요. 한번 해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또 박 전 대통령한테 정말로 충원을 들여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난 것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이라면 그중에 일부 분들이라도 나도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을 좀 바꾸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속에 대해서 뭐 평가가 엇갈릴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법리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어떤 뭐 소위 친박 의원들을 비롯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옆자리에 계신 바른정당의 김무성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건 당의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원내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친박의 이른바 어떤 정치적 청산이 또는 정치적 책임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정치적 책임. 네, 정치적 책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타인이 물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타인이 물을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법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은 저희 당내에서 책임을 물으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그 일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거죠. 당에 처음에 와서 요구했던 거는 자, 모든 의원들, 그 중에서도 친박 의원들은 책임이 있으니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두 끝도 없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 특히 핵심적이었던 분 몇 분이 이렇게 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로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다른 사람들은 당을 재건해달라. 이렇게 해주기를 당에 요구했던 거죠.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에 안 되고 강한 저항이 있어서 그럼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일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로 끝났던 거고 그 부분이 충분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명히 엇갈릴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절차에 따른 그런 징계 내진 책임을 묻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 그거를 인민재판, 마녀 사냥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가 형해화되는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홍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일부에서 말이죠. 그 변호사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변호사들이 이번에 구속 수사 관련하고 또 헌재 판결 관련해서 잘못했다. 변호사가 너무 아니했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설득을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최악의 결과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변호사가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편하자고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변,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본 재판에서 전부 크게 형량을 받아요. 유죄를 다 그때 가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먼저 택하려다 보면 그러다 보면 본 재판에서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변호인단이 취한 스탠스, 대통령이 취한 그런 태도, 이거는 불가피한 거였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변호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불가피한 그런 선택 하에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흔히 얘기하는 진박, 청산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저는 자꾸 프로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제 국민적 시각이 있고, 우리 정치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책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든 알고도 그러시든 지금 당과 보수가 뭐 어렵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바른정당 보고 들어와 달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건 그럼 혼자 오롯이 대통령만의 문제냐? 그럼 대통령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다 가는 걸로 그러면은 끝나면 자유한국당도 살고 보수도 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거지, 억울한 책임도 있을 거고 또 당연한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당내에서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문제고, 어쩌면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니, 다른 얘기하기 전에요. 예.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변호인단과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땐 법률가인지 무슨 기인 열전에 나올 만한 분들인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일을 재판정 안에서도 하고요. 집회에 나가서 한참 이렇게 태극기 들고서 그런 일들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검찰 수사로 넘어와서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제 변론 요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서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거나 뭐 이런 약간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재판에 집중하고 혹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어떤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 박근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기인 열전들을 보이고 계셨고, 저는 친박 의원들에게 뭐 다른 건 둘째 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의리나 이런 문제는 나중 얘기고, 이분들도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한다면 적어도 헌재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길거리에 나가서 소수 지지층에게 이게 환호받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걸로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도 발생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갈등을 전면화시켜내되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타협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서 그래요. 소수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친박 의원이든 비박 의원이든 혹은 뭐 친안철수든 친문재인이든 어떤 의원이든 간에 자기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친박 의원들께서 정권을 창출했던 그 자부심 있는 분들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만 보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 의원 모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과정을 알고 있었던 대통령 주변의 핵심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이 양심적이고 이 정도 상황이 왔다면 사퇴해야 맞죠. 그다음에 방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탄핵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법조인들은 대부분 8대 0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집회에 나가서 엉뚱한 얘기 해대고 방송 나와서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국가가세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한 책임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밝은 눈으로 그런 분들에 봐서 이게 냉정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이어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면 얘기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네.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얘기도 있고 여기에 친박계 의원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까지도 가세를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논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식견을 먼저 좀 빌려보겠습니다. 사면이 지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고 하면 뭐 최근 아니면 좀 나아가서 올해 조금 더 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죠. 대선 이후에. 그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수사 단계에서도 사면이 가능해요. 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인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황교안 대행이 그냥 사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능은 하다는 거죠. 네, 법률상으로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하고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언론에서 또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 왔다. 네. 그래서 사면을 이렇게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저 방송 오랫동안 출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초기에 사면이 아예 없었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생계형 사면이 일부 좀 등장하고 이래서 사실은 사면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 수면 아래 문제로 가라앉았던 문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뭐 하나라든지 SK 미르 K 스포츠 출연과 관련해서 거기서 혹시 사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가가 있잖나 지금 그게 수사의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소도 안 돼 있고 형이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률상으로 가능하다더니만 사면 자체를 생각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아니에요, 보면. 네. 단계가 아닌데 이 논의가 최초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재명 시장이 그때 민주당 당내 토론회를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 사면 불가라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끼리 공동선언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그건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했어요. 그 연속 맥락선상에서 안철수 후보가 하남시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기자가 네. 물어봤어요. 네. 저쪽에서 저런 사면 불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면권 많이 남용돼 왔다. 그래서 나는 사면권 행사 안 할 것이다. 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 그게 전부예요, 보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 심사위에서 다룰 내용이다. 다른 이렇게 내용이다. 얘기했죠. 근데 너무 지금 엉뚱한 얘기로 방향이 가고 있고 본질이 흐려져서 또 마치 안철수 후보가 무슨 사면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은 많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네. 뿐인데 윤상현 의원은 그런데요. 사면을 대선에 이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무죄라고 하면 법정에서 사실은 유무죄를 명확하게 다툴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면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어느 정치인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논의할 시점도 아니에요. 네.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올 시점 자체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 다른 의원. 얘기는 몰라도 예. 윤상현 의원의 저 얘기만큼은 네. 옳죠. 그리고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대선 후보들이 사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도 본인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강성 야당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 이걸 결집시키고 경선 과정에서 뭔가 한번 선동을 해보려고 그게 일정 부분 먹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2등을 했잖아요. 수도권에서 이제 2등해서 그치. 전국적으로 전체는 아니죠. 네, 전체는 아니야. 전체는 예, 아니었네. 수도권 2등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정책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 해명한 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해가지고 사면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론해서 사면을 이렇게 생각을 적어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도록 처신을 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이재명 시장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랬던 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그 반응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 약점 잡았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걸 보면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아무리 할지 몰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대선 때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데 네. 윤상현 의원 말이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무죄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데 예. 뭐 법률적으로는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사면이 가능하다지만 유죄가 본인이 유죄를 인정 최소한 해야지 그걸 용서한다는 의미의 사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왜 사면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무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면 얘기하는 거 어떤 면에 2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저 말 자체는 맞는 얘기다. 지금 네. 뭐 각 당의 어떤 입장을 중심적으로 뭐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그런 어떤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또는 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게 너무 나갔다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각 당의 입장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 원론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의원도 원론을 얘기한 거고요. 또 문재인 후보도 원론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해석하는 측면에서 각각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제가 지금 안타깝게 보는 건 지금 상황이 과거를 놓고 박근혜라고 하는 구 정치인을 이렇게 자꾸 이 정치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미래를 논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에 한복판에 세워놓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이제 30 며칠 남았어요. 이제 5월 9일이면 바로 대통령과 바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가야 되는데 이 산적한 난제에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대통령 재판이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 전 대통령의 뭐 정경 유착과 관련된 이런 뭐 뇌물죄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사면이냐 아니냐라고 끌고 들어가서 논쟁을 만드는 건 저는 옳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 시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직 원칙과 원론 서로 다 확인한 거잖아요. 사면권은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원론들을 다 받아들이고요. 미래로 가자고요. 빨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저 쟁점화되는 거 아주 저는 뭐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홍 의원님. 예. 아이고 이게 만약에 이게 정치적 그 어떤 핍박이나 탄압에 의한 그 하야였고 저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됐고 네. 그런 거라면 아마 뭐 이런저런 압박 때문에 국민적인 압박 때문에 사면 얘기가 이 재판이 다 끝난 후에든 뭐 그 전에든 가능한 얘기고 뭐 있을 수 법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언론의 호기심 때문에 지금 대선 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후보들에게 물어보고 싶겠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해서 이걸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근본이 최순실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팩트는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재판 끝까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범일 경우에 우리 법이 정하는 사면의 그 어떤 요건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지금 뭐 어느 정치인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뭐 시혜를 베푸듯이 하겠습니까? 물어본다든지 답변을 또 거기에 또 적절하게 정치적인 답변한다든지 이것은
이건 전부 다 이건 호기심에서 비롯된 얘기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네. 관심을 많이 가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사면 얘기까지 조금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은 이제 대선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한 변수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인물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건 뭐 구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또 그걸 갖고 야권에서는 이제 기존 야권에서는 뭔가 이걸 갖고 그런 마음은 없으실 거로 지금 뭐 말씀은 두 분은 하셨습니다만 뭐 공세를 삼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정부의 많은 비밀을 안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에 비춰봤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미칠 것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선 김경진 의원께 먼저 드렸으니까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 변수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확률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잘하고 있다. 또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5% 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에 대한 아주 콘크리트 지지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수당을 지켜오신 이제 아주 그런 충성도가 높은 그 보수 당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5% 계시거든요. 이건 분리를 해놓으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5%를 놓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밀당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큰 판에서는 이젠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대선은. 그래서 이거는 게다가 어느 정도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체념 상태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인간적인 연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데 내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를 이 문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해 보겠다.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아마 정하고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아마 바보이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요, 사실상 경북 쪽 정치인들 몇몇 분들은 아직도 이제 이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게 사실입니다. 당 전체에서는 보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기에 이른바 이런 부분에 나선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는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 색깔 지우기에 나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을 가지고 네. 대선을 치르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운영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과 어떤 오욕을 다 같이 안고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이것이 보수 적자로서의 저희 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때만 적이고 뭐 부모님이 어떤 잘못된 적이라 하거나 못났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 당이 만들어냈던 대통령이고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 중에 보수적인 우파의 성향의 국민들 특히 TK의 어떤 국민들께서는 이런 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 잘못했다 박근혜. 그런데 뭐 일부분들은 이렇게까지 끌어내려야 되나 또 일부분들은 뭐 끌어내린 것까지도 그렇다. 근데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 또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남이 내 자식 뭐라고 하거나 때리면 그거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TK라는 지역적인 묘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정서가. 그래서 그런 점들인 것 같은데 저분들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박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제서 다시 또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번 총선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 묻는 거 법과 절차에 따라서 물어야 되는데 진짜 인민재판식으로 처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음 선거 때 국민이 또 책임을 묻는 사법적 책임과 별개로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가서 어떤 그런 정치 내지는 정당 운영 할 생각 전혀 없다. 다만 박근혜라는 존재를 색깔을 지우고 멀리하고 저기 우리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의 정치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 뭐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을 반박하셔도 됩니다. 뭐 네.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예. 예. 우리 이번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런 정도의 사실상 정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 격변이 있었는데 이 일이요. 시스템에 의해서 차분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쪽 저쪽에서 집회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격한 표현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맨 마지막 탄핵 때 불상사가 벌어진 걸 제외하고는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평화롭게 의견 표출이 됐어요.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고 헌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차분하게 내려지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이건 저는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만일에 이 과정에서 정말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안 좋았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감내해내고 끌고 갈 만한 민주 역량이 지금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심이 별로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주장을 하든 또 어떤 얘기가 그쪽 측근 중에서 나오든 간에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민심이 80% 여론조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고 들어가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구여당이든 구야당 쪽이든 간에 그거 별로 큰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 시스템에 의해서 정권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다음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 대통령 선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국민 역량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정도는 분간해 내실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이익을 볼 생각도 없고요. 예. 원리 원칙 법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 자체 또 사법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보면 국민들 뇌리 속에서 구속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사실은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은 예. 그 마지막 남아있는 감정적 정서적인 관계와 지지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이 흐름이 워낙 이 절대 포션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과거 시대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도 과거 시대의 문제는 감사원과 검찰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미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정치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정말 매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왕 기회가 예. 됐으니까 네. 박근혜 프레임과 관련돼서 바른정당의 입장 짧게 좀 예, 예. 말씀드릴게요.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득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저희처럼 아주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예. 유승민, 김무성이거든요. 유승민, 김무성은 대통령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공적이 있는 분들인데 예. 대통령 되고 나서 당대표 할 때도 자력으로 됐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띄워놓고 이분들은 당연히 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오죽했으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자리에 있을 때 대통령하고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예, 예. 이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 나오면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박근혜 팔아서 단맛 다 빨아먹고
나간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 김무성, 유승민 예. 예. 이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해야죠. 이게 우리가 무슨 단맛 빨아먹고 나가냐? 우리는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네. 되고 나서는 네. 성공한 정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 예. 하십시오. 아니, 계속 하십시오. 네. 억울한 게 많으셔서 억울한 게 많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 얘기하다 보면 예. 그런 피해 프레임도 있다. 예. 그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얘기를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홍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발언권을 뺏은 건 또 아닙니다. 예. 뭐 미래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으니까요. 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국민과 같이 가는 정치, 미래로 같이 가는 정치여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에서 둘, 얼치기 좌파에서 한 명, 그리고 우파에서 홍준표가 나갑니다. 저는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옛날에 등급별로 치면 천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에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저 유승민 오늘 이 순간부터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용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 많고 불안한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보수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네. 네 후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는 가장 국민의당 내에서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봤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네.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당 일단 네 분 의원님들은- 의원 네. 모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섭섭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배신자 프레임으로서 지금 가장 먼저 대선 후보가 낙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말하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통적 지지 본인이 이제 찾아와야 될 대구 경북에서 아직도 완강하게 그 프레임 속에서 유승민을 바라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 홍보 방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좀 코미디 같은 홍보 방식을 갖고 가니까 흥미가 그쪽엔 유발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 그냥 말씀 그대로 반듯한 이렇게 또 그 악담이라든지 또 이 남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단어, 자극적인 단어 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선을 받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배신자 프레임은 어제 저희가 이제 대구의 서문시장 가서 한번 정식으로 대구 시민들께 유승민에 대한 대선 출마에 대한 변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박근혜와 함께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왔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대선에서의 우리가 꼭 대구 경북이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의 적자가 누구냐를 우선 이제 다시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 사람이 과연 대통령 감이냐를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러 종류의 오해들을 조금씩 녹여가고 계시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썼는데요. 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는 결국은 내가 나갑니다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언제냐가 이제 문제지 체인지 될 거라는 그런 체인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감 그런 것이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의 반박 듣겠습니다. 뭐 반박하셔도 되고 설명하셔도 되고. 네.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유승민 후보가 그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일부에서 이제 배신자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확실하게 보수 스탠스를 해요.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뭐 자유로운 기업 활동 뭐 이런 것들 창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게 더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보완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 유권자들의 어떤 이런 확신이 부족한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분들이 이제 우리 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나갈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강성 친박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탄핵 사태에 이르게 된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갔다. 예. 근데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지금 조건을 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는 다 알 겁니다. 아마 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그거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네. 그렇다면 유권자를 보시기에도 이제 같이 합쳐서 그 안에서 뭔가 다시 변화도 만들어내고 정권도 창출해내고 이게 맞지 갈라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갈라져서 진짜 정권이 지금 구야권 쪽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한 분열의 책임은 바른당과 유승민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우파와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이런 저기가 훨씬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연대 문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이제 양강구도의 어떤 이런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양강구도라는 거 내지는 양자구도는 이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언론에 출연 많이 해가지고 개헌 문제 이번 사태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이 개헌과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그룹과의 그 구도로 대선과 다음 정권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때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거, 내지는 개헌을 위한 개헌, 딱 한 조항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그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 얘기했던 거죠. 근데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측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안 된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5자구도, 근데 유승민 후보하고 저희 홍준표 후보가 혹시 이제 단일화 된다면 4자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5자구도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3강구도 속에서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양자구도 내지는 양강구도를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되고 이런 거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얘기도 또 하고요. 다시 한번 단일화나 연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어제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앞서 두 정당 의원님들께 조금 모진 소리를 하면 그 대통령 한 명 탄핵된
바뀌는 걸로 뭐 다 끝났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라고 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 정권으로 같이 세웠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었든 비판을 받았든 간에 그 정권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둘이나 나와요. 그리고 둘이 또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말다툼? 이전 투구? 이런 게 진행이 돼요. 저는 이거 아주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서 있었습니다만 구 여권 전체가 사실은 국민에게 탄핵받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5% 나오고 10%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내가 1등이다, 내가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이 거의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는. 만일에 민주당에서요, 대통령을 당선시켜가지고 똑같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탄핵받았는데 저희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후보내가지고 다음 정권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영기 의원님 대변인 자리 맡고 계시니까 가만두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냐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역지사지 다시 해보자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볼 때, 그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정치 세력이 아무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나온다?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요.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들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적자냐, 네가 적자냐. 나는 그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내한 당했고 너희는 단물 빨아먹었던 세력이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이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이 상황으로까지 만들어 놨으면 이 대형 사고가 났으면 이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스스로 자중자애하시는 것이 정치 세력으로서 맞는 거 아니냐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후보 결정 났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에서의 내부 경쟁을 통해서 뭐 에너지도 쌓였고요. 또 갈등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해소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제 뭐 미리 얘기 나올까 봐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가 그 문자 폭탄이나 뭐 18원 조롱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공격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 양념 정도, 좋은 경쟁을 위한 양념 정도 얘기해서 약간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 방송 나온이라고 의총에 참여를 못했는데 의총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안고 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자세는 이제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팀 구성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금 반론하고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시고 김경진 의원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죠. 그 책임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집단한테 있어서의 궁극의 책임은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평가, 판단 이게 궁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전에라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또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이르렀지만 과거 대통령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87년 이후에 모든 분들이 이런 불행한 결과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궁극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면 이런 원인, 근본적 원인을 바꿔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책임지는 거다라고 해서 개헌을 얘기를 했던 건데 더불어민주당 내 상당한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다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강력한 1등하는 후보가 강하게 당내 의견을 조율하면서 전부 입을 닫으셨어요. 개헌파 의원님들이. 이렇게 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문재인 후보 앞서서 지금 수락연설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 보면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 있던 분들도 다 나가고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만이 옳다라고 지금 뭐 연대 사실상 거의 물 건너 갔습니다만은 연대에 대해서 적폐 연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친문 그룹이 집권하게 되면 또 다른 적폐 교체에 받게 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들 생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까지 해서 오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 정당 간의 뭐 단일 후보를 이렇게 내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공학적인 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4, 5년 전부터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혀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당도 물론 이제 후보들마다 조금 의견은 갈려 있어요. 손학규, 박주선 후보는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유력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우리 단일로 자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박 전 대표도 이게 선거 후에 연대, 정책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실제로 오자부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헌정 파괴 행위로 인해서 큰 틀에서 심판을 받는 선거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도 상당히 선거에서 이렇게 해볼 만한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과거가 어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물어봐야 될 게 정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다음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헌해야 된다는 데는 국회 내에서 대부분 이견이 없거든요. 보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유력한 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자, 각 당에 그러면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200조 이상 늘어났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 수출의 절대액이 지금 한 2, 3%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문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실력 대 실력을 가지고 국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앞서 뭐 정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지율 1, 2위 상의 그런 구도로 조금 좁혀서 그 부분만 따져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자 이런 뭐 문제 제기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의 문제 제기죠. 어제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을 가지고서 양자 대결을 붙였고 또 그 과정에서 핸드폰 조사는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가치나 미래지향이나 이런 것 없이 그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 이것이 과연 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연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있고 그것을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이제 부추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두 가지의 과제를 해결을 해야 저는 뭐 30 며칠 뒤에 이제 승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내의 에너지를 다 모아내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잘 모아내도 사실은 거의 과반에 육박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해내는 과정을 아주 치열하게 하셔야 될 거다. 그 부분을 잘 이제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깥에서 어쨌든 1위 후보를 꺾기 위한 뭐 다양한 합종연행은 늘 있어 왔어요. 유사일에 그 1위를 꺾기 위한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서 어제 얘기한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반문연대는 적폐연대고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 나는 국민과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문연대 핵심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옆에 계시는 김경진 의원 측의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 쪽이 국민의당이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합종연행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내 실력으로 가겠다. 자강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이 과제를 당장의 과제와 미래의 숙제를 누가 잘해낼지에 대한 실력으로 한번 경쟁해보자라고 하는 자세시라면, 그 불필요한 어떤 뭐 정치적 합종연행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실력 대 실력, 자강 대 자강, 미래 대 미래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대환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그 구여권의 두 정당은 이번 판은 좀 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 정책적 아젠다를 제출하고 뭐 피력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하면 반드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니네는 후보 내면 안 된다, 낼 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먼저 국민의당 예, 둘이 싸우는 국면이니까요. 예. 이번 연대가 실제 연대에 관한 논쟁이 실제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가령 여기서 집권을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다 아우르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국회 의석 분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모든 후보들이 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저 여론조사를 어제 지금 박광원 대변인이 뭐 선관위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 여론조사 기관이 5자 대결, 4자 대결, 3자 대결, 2자 대결을 동시에 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방식이 RDD 방식,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35%, 인터넷이 65%이기 때문에 특정 지지자들이 와서 클릭해서 막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 여론조사 회사가 그 전에도 2번, 3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끼리니까 여론조사는 수치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흐름이나 추세선, 어떤 추세로 이게 여론이나 민심이 변하는 거냐, 이 추세선을 가지고 그 느낌을 파악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지지가 몰려들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현장 국민 완전경선 자유투표를 하면서 그분들이 될 만하다고 느끼니까 여기저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저도 보면 저희 지역위원회 사람들 단톡방에 불이 났어요. 보면. 나 하루에 전화 몇 통화 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배제당하는 이런 흐름이 있으면서 포용이 중요한 국가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측에 의해서 배제를 당하면서 이쪽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 문제가 어쨌든 그쪽은 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특히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굉장히 의혹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안철수 후보로 지지가 좀 몰아져 오는 이런 흐름이고 그게 그 수치가 저게 지금 어제 이제 이 양자 대결 했을 때 뭐 7% 앞선다고 하는 수치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흐름으로 오고 있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뭐 안희정 소위 캠프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를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이 점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답변 주시죠. 꿈보다 해몽의 경우죠.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치열하게 할 거예요. 저는 아마 보수 지지층들이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구도 혹은 오자구도 혹은 사자구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불리하진 않다. 민주당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흐름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른바 중도층 지금 싸움은 중도층의 싸움과 호남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냥 정치평론가이고 전략을 그냥 짜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 보고 괜히 불필요하게 보수 지지층을 기웃거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싸움은 오히려 호남과 중도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미래 정책이 필요한 거고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틀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안희정 후보가 무너지게 되면서 거기에 지지층이 자기에게 넘어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딱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손발 묶고 가만히 있을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 결집을 첫 번째로 튼튼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비문연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치공학적인 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저희 적극적인 미래 전략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캠프, 문재인 후보가 손발을 묶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 자승자박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박용진 의원께서 먼저 스스로 해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뭐 문자폭탄 선거하다 보면 양념 아니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양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맞고 나서 눈물이 범벅이 된 사람들도 많고 문자폭탄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백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후보와 그 지지자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내부에서 넌더리를 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떨어져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이런 정치 세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배타성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이미 손발을 상당 정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제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세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보면 2작은, 3작은, 4작은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거의 수치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2, 3, 4로 갔을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있어요, 보면. 이게 뭐냐면 정확히 강렬하지만 고정된 지지층과 상당히 유동적인 어떤 변화의 폭과 흡수력이 많은 층과 이 차이는 분명히 보여요. 알겠습니다. 양강 아닌 사람들도 바로. 갑자기 얘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수 적자 논쟁.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뭐 보수 적자 논쟁도 뭐 중요한 뭐 이슈지만 지금 이제 양강구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구도의 문제니까 연장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박 의원님께서 이제 역지사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역지사지를 몇 번을 해봐도 이런 거죠. 이렇게 후보를 내지 마라. 이 부분 이런 식의 저기는 그런 논평 안 낼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정말로 개인의 걸 떠나서 당으로서도 무리한 적이다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희 당이 지금 100석에 가까운 국민의 대표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정말로 다른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생각이라도 그걸 표현할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그게 더불어민주당과 친문그룹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옳고 괜찮아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테러, 저도 당해봤지만 탄핵 때. 문자 테러입니다. 그런 저기를 양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 딸은 안 되고 문재인 아들은 괜찮다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 이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안보 면에서 위험하고 그리고 불안하면서 그리고 능력이 과연 있는가. 김종인 전 대표 없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땠는가. 이런 무능한 집단에 맡겨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거를 대변하고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정당의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연대는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원래 정치공학적 연대 또 반문 연대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을 하자는 그런 연대를 추진하다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걸로 끝났는데 자꾸 연대 얘기를 하는 거 이 부분이 정말로 전제부터가 잘못돼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금 국민의당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 과정을 상당 부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만 듣다 보면 마치 두 분 정당이 주연이고 말이죠.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조연급으로다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찍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크게 대별을 하면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런 보수의 위기가 온 거를 진보 쪽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용하고 있느냐면 적폐다. 그러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럼 사람의 문제, 그 몇 사람의 문제 때문에 보수가 다 침울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아예 후보도 안 내야 된다? 이거는 좀 과한 이야기에 지나친 자존심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 인한 그 자충수 때문에 벌어진 대선 판을 너무 자만심 가지고 선거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